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프랑스의 잠언가 라 로슈푸코가 남긴 이 문장은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해석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의 단정처럼 놓여 있다.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 불편함은 문장이 틀려서가 아니다. 너무 정확하게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면 질투라는 감정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를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느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 그 감정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 질투는 언제나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인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워서, 저 사람이 너무 잘나 보여서. 감정의 방향은 분명히 바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탓한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저런 일이 없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질투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라 로슈푸코의 문장은 시선을 돌린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질투가 열등감의 고백이라면 그 감정은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질투라는 감정은 이상하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감정이다. 분노는 드러내도 된다. 슬픔도 표현할 수 있다. 기쁨은 나눌 수 있고 두려움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질투는 다르다. 질투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함께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꼈다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은 가졌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함께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숨긴다. 아니, 숨기려 한다. 그러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 질투를 숨기려 할 때 우리는 다른 감정으로 그것을 덮는다. 가장 흔한 것은 분노다. 저 사람이 싫어. 질투가 아니라 싫음으로 바꿔버린다. 또는 비판으로 위장한다. 저 사람은 실력이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질투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인 것처럼 포장한다. 때로는 무관심으로 덮기도 한다.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이 모든 위장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인다. 싫다는 것도, 비판도, 무관심도 모두 상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다. 질투를 느끼는 나를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열등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위장의 대상은 상대가 아니다. 나 자신이다. 어떤 감정은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기 어렵다. 질투는 그런 감정 중 하나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질투를 숨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질투를 숨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자기인식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다. 이런 자기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이미지에 금이 간다. 그래서 질투는 이중으로 숨겨진다. 먼저 타인에게 숨기고 그 다음 자신에게 숨긴다. 그리고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훨씬 어렵다. 타인은 속일 수 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자신은 쉽게 속여지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질투를 자신에게 숨기려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불편해진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말수가 줄어든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궁금하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자꾸 비교하게 된다. 이 모든 증상은 질투가 숨겨진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호다. 질투가 찾아오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것은 대개 예고 없이 온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성공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가슴 어딘가가 움찔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이 시작되어 있다. 그 순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대부분 상대를 본다.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한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의 성공 때문에 내가 불평한 거야.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성공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질투를 느끼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는 무덤덤하고, 누군가는 질투를 느낀다. 상대가 가진 것은 동일한데 반응은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투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질투는 상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대는 단지 그 감정을 촉발하는 계기일 뿐이다.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이 모든 것이 질투의 진짜 원천이다. 라 로시푸코가 질투를 열등감의 고백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투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판단, 내가 모자라다는 판단, 내가 그 사람만 못하다는 판단. 이 판단은 의식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나는 열등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대신 감정만 느껴진다. 뜨거움, 불편함, 답답함. 그러나 그 감정 아래에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무의식적으로 내려진 판단. 비교의 결과, 그 판단이 감정의 형태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 바로 질투다. 고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고백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질투가 열등감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평소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이 질투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우리는 평소에 열등감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의식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등감은 의식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 오면 그 열등감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순간 열등감은 질투라는 형태로 고백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나고 만다. 숨기려 해도 이미 느껴져 버린다. 질투를 느낀 경험을 하나 떠올려보자.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상황. 그때 무엇이 보였는가? 아마도 상대가 가진 것이 보였을 것이다. 상대의 성공, 상대의 능력, 상대가 받는 인정, 상대가 누리는 행복. 시선은 분명히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려보자.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내가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그 질투가 일어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질투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내 안에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상대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질투가 발생한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내 안에 그 욕망이 없었다면, 그 부족함이 없었다면 질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질투는 거울과 같다. 상대를 비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비추고 있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상대라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거울에 비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다. 그 모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 탓을 한다. 거울이 문제라고, 상대가 문제라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남의 성공을 보고도 담담하고 남의 행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 질투라는 감정이 없는 걸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도 질투는 있다. 다만 그들은 질투가 찾아올 때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다. 질투를 상대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계속 질투에 시달린다. 상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또 다른 질투가 찾아온다. 질투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질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사라져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 안의 열등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질투를 나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다르다. 질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상대를 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본다. 왜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선은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질투는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질투를 숨기려 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질투를 들키는 것? 그렇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질투를 들키면 열등감도 함께 들킨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 노출된다. 이것이 진짜 두려움이다. 질투 자체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질투가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고백이 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남에게 들리는 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자신에게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질투를 느꼈을 때 우리는 서둘러 그 감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한다. 미움으로, 비판으로, 무관심으로. 그것은 열등감을 덮기 위한 시도다. 고백이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감정은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할 뿐이다. 질투가 열등감의 고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질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질투는 더 이상 창피한 감정이 아니다. 숨겨야 할 감정도 아니다. 질투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질투를 느끼고, 상대를 탓하고, 감정을 숨기고, 또 다른 질투를 느끼고.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질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다. 내 안의 열등감과 마주하는 것이다. 마주한다는 것은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다. 열등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어쩌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숨겨져 있던 것을 의식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던 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예전처럼 상대를 탓할 수도 있고 시선을 돌려 나 자신을 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질투가 상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를 질투했던 순간, 그때 상대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때 나에게서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상대에게서 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나에게서 느낀 것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부족함이었다. 질투의 기억을 이렇게 다시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때 미웠던 상대가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단지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질투를 만들어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기준이 질투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러나 상대를 탓하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감정에 시달린다. 질투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한 바깥이 바뀌어도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원인을 안에서 찾으면 적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질투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질투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듣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듣지 않으면 같은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라 로슈푸코의 문장은 질투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질투를 느끼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질투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뿐이다.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질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질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감정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질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 그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미웠던 걸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선 내가 견디기 어려웠던 걸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하게 할 뿐이다. 질투를 느꼈던 그 순간 진짜 고통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상대가 미워서 괴로웠는지, 상대 앞에선 나 자신이 괴로웠는지를, 그리고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를. 상대가 미운 것이라면 상대가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러나 나 자신이 괴로운 것이라면 상대가 사라져도 고통은 남는다. 다른 상대, 다른 상황에서 같은 고통이 반복된 질투의 진짜 원인이 나 안에 있다면 바깥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추게 된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 질투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는 시선이,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질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다.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를 뿐이다. 질투를 상대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계속 상대를 탓한다. 질투를 나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든다.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이 문장은 질투를 다르게 보게 해준다. 질투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응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다.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숨기려 했다. 들킬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 두려웠던 것은 들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주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 고백이 가리키는 곳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주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 질투라는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외면하면 그 메시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찾아온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된다.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다. 질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질투를 느낀 것이 어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감정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질투는 한 번 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다. 반복된다. 상황은 달라도, 대상은 바뀌어도 그 감정이 찾아오는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누군가의 인정 앞에서 속이 쓰렸다. 누군가의 여유로운 모습 앞에서 괜히 불편해졌다. 그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반응을 했다. 먼저 그 감정을 느꼈고 그 다음 무언가를 했다. 그 무언가는 대부분 같은 방향이었다. 상대의 문제를 찾는 것이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속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성공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실력이 아니야. 저건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저건 배경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보였다. 상대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이 말도 해보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라면 더 잘했을 거야.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상대가 받은 인정은 어딘가 과분해 보였고 그 과분함의 이유를 찾으려 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인다. 상대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 같고 상대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다. 이 패턴은 반복된다. 한 번이 아니다. 두 번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질투를 느꼈고 상대의 허점을 찾았고 그것을 발견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저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질투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그 뒤를 따라 상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다.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이다. 선택은 의식적이다. 매번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태도는 무의식적이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작동한다. 우리가 질투를 느낀 후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태도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 방식이다.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의 태도는 반복에서 온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반응이었던 것이 반복되면서 무의식적인 태도가 된다. 질투를 처음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상대의 문제를 찾으면 조금 편해진다는 것을. 저 사람의 성공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느끼는 부족함이 조금 덜 아프다는 것을.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었다. 의도적으로 찾아낸 전략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 그 다음에도 반복될수록 이 방법은 더 자연스러워졌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질투를 느끼면 곧바로 상대의 허점을 찾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태도가 언제 처음 형성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다. 친구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부러웠을 때 쟤는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그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형제나 자매가 인정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을 때 쟤는 나보다 어려서 봐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마음이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었다. 상대에게서 뭔가 문제를 찾으면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방식은 그대로다. 이것이 태도의 특성이다.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상황이 달라져도, 나이가 들어도, 주변 환경이 변해도 그 태도는 그대로 남아있다. 질투를 느끼면 상대의 허점을 찾는다. 이 패턴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은 운을 탓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 말은 상대의 성공을 실력이 아닌 우연으로 환원한다. 우연이라면 나와 상관없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한 게 아니다. 그냥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또 다른 형태는 배경을 탓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저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조건이 달랐어. 이런 생각들은 상대의 성공을 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부 조건으로 돌린다. 조건이 다르다면 비교 자체가 불공평하다. 내가 뒤처진 것이 아니다. 전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때로는 인격을 탓하기도 한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남 밟고 올라간 거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생각들은 상대의 성공에 도덕적 흠집을 낸다. 성공했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다. 가졌지만 존경받을 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성공이 덜 부러워진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 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깎아내림을 통해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다. 상대가 높아 보이면 내가 낮아 보인다. 상대가 대단해 보이면 내가 초라해 보인다. 그 격차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상대를 끌어내린다. 실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상대를 끌어내리면 격차가 줄어든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배경이 있었으니까. 공정하게 비교하면 내가 뒤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의 격차를 조정한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방어 기제다. 겉으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의 문제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문제를 덮고 있다. 왜 이런 방어가 필요한가? 질투가 드러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라고 했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고백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이 고백은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어가 작동한다. 그 고백이 들리지 않게 다른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이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말은 나는 부족하다 라는 고백을 덮는 소리다. 저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라는 말은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라는 고백을 덮는 소리다. 방어가 성공하면 고백은 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의식의 표면에서는 대신 상대에 대한 비판만 남는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 저 사람은 배경이 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안 좋다.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채워지면 열등감은 그 뒤에 숨는다. 마치 거기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방어는 완벽하지 않다. 열등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식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다. 거기서 계속 존재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떠오른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의 문제를 찾는 것으로 질투를 처리하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열등감은 그대로 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질투가 찾아온다. 그러면 또 상대의 문제를 찾고 또 일시적으로 편해지고 또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것이 태도의 함정이다. 태도는 당장의 불편함을 줄여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덮어서 계속 존재하게 만든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태도가 반복될수록 열등감과 마주할 기회는 줄어든다. 열등감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룰 수도 없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태도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질투를 느낀 후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방어 기제라는 것을, 그것이 나를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운이 좋았다는 것은 사실이야. 저 사람의 배경이 좋다는 것도 사실이야. 저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방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 것일 뿐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달라진다. 왜 하필 지금 그것이 보이는가? 그 사람의 운, 배경, 성격은 예정부터 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질투를 느낀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가? 우연일까? 아니면 질투라는 감정이 그것을 찾게 만든 것일까? 질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찾지 않는다. 관심 없는 사람의 운이나 배경이나 성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질투를 느끼면 달라진다.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비판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질투가 방어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질투라는 감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은 자동으로 그 고통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질투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문제가 눈에 들어온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찾고 있어서 그렇다. 만약 질투 없이 같은 사람을 바라본다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운이 좋았다는 것보다 노력했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 배경이 좋았다는 것보다 그 배경을 활용한 능력이 보일 수도 있다. 성격의 문제보다 장점이 보일 수도 있다. 같은 사람인데 질투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선택된 것임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떠올려보자. 최근에 질투를 느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마도 그 사람의 문제점이 떠오를 것이다. 그 사람의 운, 배경, 성격, 또는 다른 무언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자.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은 언제인가? 질투를 느끼기 전인가? 느낀 후인가? 대부분의 경우 느낀 후일 것이다. 질투를 느끼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질투를 느낀 후에야 갑자기 그 사람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방어의 증거다. 생각이 감정을 따라간다. 질투라는 감정이 먼저 있고 그 뒤를 따라 상대를 깎아내리는 생각이 온다. 순서가 이렇다면 그 생각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질투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음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묘한 기분이 든다. 그동안 상대를 비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스스로를 속여야 했나? 그렇게까지 해서 열등감을 피해야 했나? 그러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자동 반응이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시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와 별개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르면 계속 그 반응에 끌려다닌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다음에 질투를 느꼈을 때 상대의 허점을 찾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평가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시험 때마다 그 친구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그 친구를 칭찬했다. 그때 느낀 감정을 기억하는가? 부러움, 질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생각들. 쟤는 맨날 공부만 해. 쟤는 학원을 몇 개나 다녀. 쟤는 친구도 없어.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 친구가 공부만 하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친구가 없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우리는 몰랐다. 그 생각이 방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보인다. 그때도 같은 패턴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질투를 느끼면 상대의 허점을 찾는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오래된 태도였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 상황은 달라졌다. 시험 점수가 아니라 연봉, 직위, 성공, 인정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순진하면 질투가 났고 그 사람의 허점을 찾았다. 저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래.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하면 질투가 났고 그 사람의 허점을 찾았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있었어. 같은 패턴이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어린 시절 친구의 시험 점수에 질투하던 것과 어른이 되어 동료의 승진에 질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질투를 느끼고 상대의 허점을 찾고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것이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패턴을 인식하면 적어도 그 패턴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게 된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였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동시에 다른 생각이 함께 온다. 이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거구나. 이 두 번째 생각이 함께 오면 첫 번째 생각의 힘이 약해진다. 예전에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를 안다. 질투가 불편해서, 열등감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 대한 비판에 덜 빠지게 된다. 비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게 정말 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배경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떠오른 이유는 객관적인 분석 때문이 아니다. 질투 때문이다. 이것을 알면 비판에 매달리지 않게 된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 그것은 사실이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질투를 느끼면 상대의 허점을 찾는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반응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반응 자체는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예전처럼 그 반응에 완전히 빠져서 상대를 비판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고, 한 발 물러서서 그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를 바라볼 수도 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질투와 그 뒤를 따르는 비판이 다르게 보인다. 질투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상대에 대한 비판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는 시도다. 신호를 덮어버리는 잡음이다. 질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려면 상대에 대한 비판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왜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는가? 저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질문은 불편하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결핍, 내 안의 열등감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질투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일시적으로 편해지고 다시 질투하고.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불편함과 마주해야 비로소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당장의 고통은 줄여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덮어서 계속 존재하게 만든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안에 있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열등감. 그것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를 비판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열등감과 마주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주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마주하면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 회피하면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한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습관은 회피의 한 형태다. 질투라는 감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보는 것이다. 상대의 운, 배경, 성격을 분석하는 동안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한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투를 느낀 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치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질투가 사라졌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일시적으로 덜 불편해졌을 뿐 질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에 같은 사람을 보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비슷한 것을 보면 다시 질투가 찾아왔다. 이것이 반복의 증거다.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고통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미룬 고통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 다음에 더 강한 질투로, 더 강한 비판으로, 더 강한 자기 기만으로. 이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순환의 구조를 봐야 한다. 질투가 왔을 때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이 자동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반응이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어 뒤에 숨어있는 것, 열등감과 마주해야 한다. 나는 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아야만 마음이 편해졌을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춰보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지 않았다면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불편했을 것이다. 질투가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불편함, 그 질투,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족함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왜 그 불편함을 그냥 느끼는 것은 안 되는 걸까? 왜 질투를 그대로 느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걸까? 그것이 열등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질투를 느끼면 동시에 나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내가 저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상대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다. 상대의 부족함을 찾으면 나의 부족함이 덜 두드러진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면 내가 부족한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와 상대의 격차는 줄어든다. 이것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다. 비교해서 덜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일시적이다. 비교해서 덜 졌다고 느끼는 것은 비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있다. 다만 비교의 결과를 조작한 것일 뿐이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점수를 조정한 것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태도는 그대로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또 상대를 깎아내린다. 진짜 편안함은 비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비교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하며 자랐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비교는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교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비교에서 질투가 났구나. 그 질투를 피하려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오래된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태도를 인식하면 적어도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게 된다. 질투가 와도 상대의 허점을 찾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인식하고 그것과 다르게 관계 맺는 것. 질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왔을 때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상대의 허점을 찾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매번 질투를 느낄 때마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과 매번 질투를 느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고 후자는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 상대의 부족함을 찾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였다. 이것을 인식하면 그 방어가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일일까? 어쩌면 우리는 열등감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배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덮으려 한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도 그 덮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바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도 없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아야만 마음이 편해졌을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왜 그렇게 해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는지를. 어쩌면 우리는 편해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덜 불편해졌을 뿐 근본적으로 편해지지는 않았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같은 질투, 같은 비판, 같은 일시적 안도, 그리고 다시 같은 질투. 이것이 정말 마음이 편해진 것일까? 진짜 편안함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부족함을 찾아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비교해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다르게 관계 맺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방향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교가 없으면 질투도 없다.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지 않으면 질투라는 감정은 생겨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때 질투는 찾아오지 않는다. 질투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문제 삼는다.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말들은 어느 정도 맞다. 비교가 없으면 질투도 없으니까. 비교를 멈추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비교를 멈추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정말로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다. 비교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누군가를 보는 순간 이미 비교는 시작되어 있다. 의식하기도 전에, 결정하기도 전에 비교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 비교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우리의 뇌는 비교하도록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주변 환경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왔다.
저 열매는 먹어도 되는가? 저 동물은 위험한가? 저 사람은 적인가 아군인가? 이 모든 판단은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비교도 마찬가지다.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생존에 중요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이런 정보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이었다. 비교하지 않는 개체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래서 비교하는 능력이 유전자에 새겨졌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자동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라는 조언은 실천하기 어렵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비교는 끝나 있다.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비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비교 자체와 비교의 결과는 다르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과 그 비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누군가를 보는 순간 뇌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이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비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자동이 아니다. 여기에는 해석이 개입한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나는 부족하다. 이 결론은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비교의 결과가 곧바로 자기 판단으로 이어진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나는 부족하다. 이 연결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관찰의 결과다. 그러나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이다.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같은 비교를 하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다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능하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다. 곧바로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간다. 왜 그럴까? 왜 수많은 가능한 해석 중에서 하필 가장 고통스러운 해석을 선택하는 걸까?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는 오래된 믿음이 깔려 있다.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당하며 자랐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빨랐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비교에서 뒤처지면 무언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비교와 부족함이 연결되어 비교에서 지면 부족한 것이다. 비교에서 덜 가지면 모자란 것이다. 이 연결이 너무 강해서 비교만 하면 자동으로 부족함이 느껴진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비교의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밀려온다. 이것이 바로 사고 구조다. 비교 부족함. 이 구조가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다. 비교를 할 때마다 이 구조가 작동한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나는 부족하다. 이 결론은 자동으로 순식간에 의심 없이 도출된다. 문제는 이 결론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은 자존감을 건드린다. 존재의 가치를 흔든다. 이 판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마음은 그 고통을 피하려 한다. 고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판단을 상대에게로 돌린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시선이 안에서 바깥으로 바뀐다. 나에 대한 판단이 상대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든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질투가 열등감의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더 선명해진다. 질투는 상대에 대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한 판단이 변형된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사람이 문제다 라는 형태로 바깥에 나타난 것이다. 열등감이 질투라는 옷을 입고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질투는 열등감의 변장이다. 열등감을 직접 느끼는 것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변장시킨다. 상대에 대한 분노, 상대에 대한 비판, 상대에 대한 불쾌함, 이런 형태로 바꾸면 조금 덜 아프다. 적어도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변장이 아무리 정교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질투의 뿌리는 여전히 열등감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상대를 아무리 비판해도 그 판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식의 표면에서 잠시 가려질 뿐이다. 그래서 질투를 느낀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 사고 구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질투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감정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를 보는 것이다. 질투가 났다고 느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다. 질투 아래에는 투사가 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상대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투사 아래에는 고통이 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주는 고통이다. 고통 아래에는 해석이 있다. 비교의 결과를 부족함으로 연결한 해석이다. 해석 아래에는 믿음이 있다. 가지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라는 오래된 믿음이다.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다. 비교는 피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교한다. 그러나 비교한 뒤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나는 부족하다는 하나의 가능한 결론일 뿐이다. 유일한 결론은 아니다. 문제는 이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이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결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투라는 형태로 바깥에 나타난다. 이 과정 전체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과정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면 자동 반응과 거리를 둘 수 있다. 질투가 느껴졌을 때 이것은 비교 부족함, 투사의 과정을 거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된다. 인식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질투를 느끼는 순간 이미 사고 과정은 완료되어 있다. 비교도 끝났고 결론도 나왔고 투사도 일어났다. 그제야 우리는 질투가 난다고 느낀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감정만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은 사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질투를 느낀 후에 그 질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의 구조를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익숙해진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감정이 일어나는 도중에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식이 빨라지면 자동 반응에 끼어들 수 있다. 비교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잠시 멈추고 다른 해석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결론이 사실이라고 느낀다.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느낀다. 비교해서 덜 가졌으니까 부족한 것이 맞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부족함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기준에서는 부족하고 다른 기준에서는 충분하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넉넉하다. 부족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비교의 대상과 기준에 따라 변한다. 비교해서 덜 가졌다는 것과 부족하다는 것은 다르다. 덜 가졌다는 것은 관찰의 결과다. 저 사람은 이것을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다. 덜 가진 것이 모자람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덧붙인 것이다. 덜 가진 것이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덜 가진 것이 그냥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덜 가진 것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덜 가진 것이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구조는 곧바로 부족하다로 간다. 이 자동 연결을 끊는 것이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비교가 일어났을 때 덜 가졌다는 관찰과 부족하다는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래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할 수 있다. 사고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메시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비교해서 덜 가지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구조도 마찬가지가. 어린 시절의 경험, 주변의 반응, 사회의 메시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구조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그냥 그렇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비교할 때마다 자동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비교해서 지면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사고 구조는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은 바꿀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먼저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해야 바꿀 수 있다. 인식하지 못하면 그 구조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상대를 본다.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이룬 것, 저 사람이 누리는 것. 시선은 바깥을 향한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사고 구조를 보면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 원인은 안에 있다. 비교, 부족함, 투사. 이 구조가 안에 있다. 상대는 그 구조를 작동시키는 촉발제일 뿐이다. 같은 상대를 보고도 누구는 질투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사고 구조다. 이것을 알면 시선이 달라진다. 바깥을 보던 시선이 안으로 향한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본다. 내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본다.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다.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사고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시선은 질투를 없애지 않는다. 질투는 여전히 느껴질 것이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 뒤를 따라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것이 질투로 나타날 것이다. 그 자동 과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시선이 달라지면 그 과정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질투가 느껴졌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그 감정에 빠졌다. 상대를 탓하고 상대의 허점을 찾고 그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다. 이것은 내 사고 구조가 작동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면 감정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된다. 질투가 나에 대한 판단이 외부로 투사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투사를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상대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다. 상대의 문제를 찾는 대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비교가 일어났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따라왔다. 그 결론이 고통스러워서 상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상대의 문제를 찾으려 했다. 이것이 전체 과정이다. 이 과정을 보면 질투의 진짜 원인이 보인다. 상대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비교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내 사고 구조가 자동으로 덧붙인 해석이다. 이것을 알면 문제의 소재가 달라진다. 상대에서 나로, 바깥에서 안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문제라면 그 결론을 다르게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오래된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먼저 그 결론이 결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비교의 결과를 부족함으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이 인식 자체가 공간을 만든다. 자동 반응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그 다음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해석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숲속에 오래된 길이 있다. 수없이 걸어서 패인 길이다. 발이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 새로운 길을 내려면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다. 길이 없으니까, 풀을 헤치고 가야 하니까. 그러나 계속 걸으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비교 부족함이라는 길은 오래된 길이다. 수없이 걸어서 패인 길이다. 생각이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 새로운 길을 내려면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비교 다름 또는 비교 선택 같은 새로운 길을.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 그러나 반복하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면 된다. 매번 질투가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뒤에 있는 사고 구조를 보고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축적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질투를 느꼈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자동 반응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자책은 또 다른 나는 부족하다다. 질투를 느꼈으니 나는 부족하다. 열등감을 느꼈으니 나는 부족하다. 사고 구조를 못 바꾸니 나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책이 쌓이면 결국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자책 대신 인식이 필요하다. 판단 대신 관찰이 필요하다. 질투가 느껴졌다. 그것을 인식한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따라왔다. 그것을 인식한다. 그것이 자동 반응이었다. 그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만 하고 판단은 내려놓는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본다. 이것이 사고 구조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푸사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러면 내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투사를 계속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 투사를 거두어들이면 나와 마주하게 된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결론에 덜 매이게 된다. 마주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결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석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해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질투의 구조를 이해하면 질투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질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 감정 아래 있는 사고 과정을 보게 된다. 비교가 있었고, 해석이 있었고, 결론이 있었고, 투사가 있었다.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질투가 달라 보인다. 질투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다. 나의 사고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사고 구조는 바꿀 수 있다.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질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질투가 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사고 구조를 바라보는 것의 의미다. 감정의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래를 보는 것이다.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나는 비교한 것이 문제였을까? 비교한 뒤 나 자신에게 내린 결론이 문제였을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춰보자. 비교 자체는 피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교한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난다. 의지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비교가 문제일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비교 뒤에 따라오는 결론이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나는 부족하다. 이 결론이 고통을 만든다. 이 결론이 질투를 만든다. 이 결론이 열등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결론은 필연이 아니다.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래된 해석 대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반복하면 새로운 해석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비교가 일어나도 같은 결론으로 가지 않게 된다.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긴 여정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래된 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질투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도 계속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해석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해석을 시도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매번 질투에 완전히 빠지던 것이 가끔은 잠시 멈추고 인식하게 되는 것. 매번 나는 부족하다를 사실로 받아들이던 것이 가끔은 이것은 해석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 큰 차이를 만든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끌려다니는 것에서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지배당하는 것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고 구조를 바라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질투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네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질투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좁아서, 배가 아파서, 남을 인정하지 못해서 질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질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다. 문화와 시대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질투가 있다. 동양에도 서양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질투는 존재한다. 이것은 질투가 특정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매제된 무언가임을 보여준다. 질투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인간은 질투하도록 되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개인을 넘어 인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을 봐야 한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왔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였다. 집단 안에서 살아야 했다. 집단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적게 가졌는지, 누가 인정받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정보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비교는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이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비교해서 위에 있으면 안전했고 아래에 있으면 위험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얻고 아래에 있는 자가 나중에 얻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에 있는 자가 보호받고 아래에 있는 자가 희생되었다. 비교는 생존의 도구였다. 그래서 비교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비교하지 않는 개체보다 비교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 세대를 거치면서 비교 능력이 강화되었다.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다. 비교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비교가 생존의 도구였던 시절, 질투도 기능이 있었다. 질투는 일종의 경보 신호였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질투가 울렸다. 그것은 위험하다, 뒤처지고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질투를 느끼면 행동하게 되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이 얻으려 하거나 상대를 끌어내리려 했다. 어떤 방식이든 질투는 행동을 유발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질투를 느끼지 않는 개체는 뒤처져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도태되었다. 질투를 느끼는 개체는 뒤처지면 불편해졌다. 그래서 대응했고 살아남았다. 질투는 생존 본능의 일부였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질투도 이 오래된 프로그램의 작동이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본능적으로 경고가 울린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일어난다.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 오래전에는 비교가 생존과 직결되었다. 집단 안에서의 위치가 곧 생사를 결정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살고 덜 가진 자가 죽었다. 비교는 정말로 중요했다. 질투도 실질적인 기능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해서 진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누군가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 누군가보다 덜 인정받는다고 해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비교의 결과가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한다. 여전히 질투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존이 걸려있지 않은데도 비교해서 지면 마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한다. 누군가보다 덜 가지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해진다. 누군가보다 덜 인정받으면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진다. 과잉 반응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다. 비교가 생존의 도구에서 존재 가치를 재는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비교해서 지면 자원을 덜 얻었다. 지금은 비교해서 지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예전에는 비교가 외부의 문제였다. 지금은 비교가 내면의 문제가 되었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다. 비교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과만 비교했다. 마을 사람들, 이웃, 친척. 비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본다. 비교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비교해서 질 확률도 높아진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전 세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을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세상에는 더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 비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부족함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비교가 존재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되면 질투의 성격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질투가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정보였다. 외부에 대한 정보였다. 지금은 질투가 나는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된다. 내부에 대한 판단이다. 질투의 화살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한다. 질투를 느끼면 우리는 상대를 본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저 사람이 이룬 것을,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시선은 바깥을 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일어난다.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매려진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밀려온다. 질투는 바깥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을 건드린다. 이것이 질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 질투가 단순히 저 사람이 더 가졌다는 정보라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질투가 나는 가치가 없다는 판단과 연결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린다. 자존감이 무너진다. 내가 누구인지가 의심된다. 이것이 현대의 질투가 가진 무게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이 믿음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말해준 것도 아니다. 물론 주변에서 비교당한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우리 자신이다. 외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믿음으로 굳힌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면 우리는 피해자다. 외부를 탓하면 된다.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동시에 가능성도 있다. 만들어낸 것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반복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해야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은 감옥과 같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믿음은 우리를 가둔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비교해서 이기면 잠시 안심하고 비교해서 지면 무너진다. 그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교의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평화가 없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냥 삶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이것이 감옥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감옥이라는 것을 알면 적어도 감옥의 구조를 볼 수 있다. 어디에 벽이 있고 어디에 문이 있는지 볼 수 있다. 탈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르고 갇힌 것과 알고 갇힌 것은 다르다. 질투는 그 감옥 안에서 울리는 경보음이다. 감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질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감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질투는 적이 아니다. 오히려 신호다. 감옥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다. 질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예전처럼 그 감정에 빠져서 상대를 탓할 수도 있고, 한 발 물러서서 감옥의 구조를 볼 수도 있다. 후자를 선택하면 질투는 고통이 아니라 통찰의 기회가 된다. 물론 통찰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감옥의 구조를 본다고 해서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르고 갇힌 것과 알고 갇힌 것은 다르다. 알면 적어도 방향을 알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이 시작이다. 질투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자책이 줄어든다. 우리는 질투를 느끼면 자책한다. 왜 나는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나는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다. 그래서 질투를 숨기려 한다. 다른 감정으로 위장하려 한다. 그러나 질투가 인간 보편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면 자책할 필요가 없어진다. 질투를 느끼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질투를 느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인식은 해방감을 준다. 질투를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위장하지 않아도 된다.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인정하면 된다.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인간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인간 보편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질투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해서 질투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을 넘어서는 능력도 있다. 본능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그것과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받으면 도망가거나 싸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본능을 인식할 수 있다. 배고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있다.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인식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질투라는 본능적 반응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식하면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질투에 휩쓸려서 상대를 탓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 선택이 인간에게 열려 있다.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본성과 관계 맺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인간이 공유하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 겸손해진다. 나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질투한다. 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비교한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한계다. 이 한계를 인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진다.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본다. 저 사람도 같은 구조 안에 있구나. 저 사람도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 시선은 연민으로 이어진다. 비난이 아니라 연민으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서 질투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같은 조건 안에 있다.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살면서 수많은 질투를 경험하고 수많은 비교를 경험하고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구나 겪는 것이었구나.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질투를 느껴도 덜 괴롭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알미 고통을 줄여준다. 물론 이 알미 질투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여전히 질투는 찾아온다. 그러나 찾아와도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질투가 오면 휩쓸렸다. 이제는 질투가 와도 바라볼 수 있다. 예전에는 질투 때문에 오래 괴로웠다. 이제는 질투가 와도 빨리 지나간다. 이것이 인식의 힘이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믿음은 감옥이라고 했다. 이 감옥은 개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이 함께 만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감옥 안에 있다.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가치를 재고 서로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비교와 판단 속에서 질투가 생겨난다.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모두가 비교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비교하지 않기란 어렵다. 모두가 가치를 재는 세상에서 나 혼자 가치를 재지 않기란 어렵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감옥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 감옥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질투와 다르게 관계 맺는 것.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비교 없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빨랐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비교의 결과로 칭찬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다. 비교에서 이기면 기뻤고 지면 슬펐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비교가 자기 인식의 기본 방식이 되었다. 비교 없이 자신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를 본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본다. 이것이 가능할까?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누군가를 보면 자동으로 비교한다. 이것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가 일어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비교의 결과를 곧바로 가치 판단으로 연결하지 않을 수 있다. 덜 가졌다는 관찰과 가치가 없다는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 공간에서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가치란 무엇인가? 누가 정하는가? 비교해서 정해지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비교해서 이기면 가치가 있고 지면 가치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공간을 넓혀준다. 자동으로 따라오던 판단을 멈추게 해준다.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나는 비교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다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래된 믿음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비교해서 지면 여전히 고통스럽다. 여전히 가치 없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오래된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뀐다. 반복해서 인식하고 반복해서 다른 가정을 시도하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면 실망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에는 비교하면 곧바로 가치 없다로 갔다. 자동 반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비교하고 나서 잠시 멈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 반응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가정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비교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 큰 변화가 된다. 인간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교하도록 되어 있고 질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한계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는 바꿀 수 있다. 한계에 끌려다니는 것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은 다르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의 구조를 알면 다르게 살 수 있다. 어디에 벽이 있는지 알면 쓸데없이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 알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도 감옥 안에서 나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질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질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질투에 휩쓸려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질투를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다. 후자를 선택하면 질투 안에서도 자유가 있다. 질투를 느끼는 내가 부끄러운 걸까? 아니면 비교 없이는 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춰보자. 질투를 느끼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속 좁은 것 같아서,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를 숨기려 했다.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싫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비교 없이는 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타인과 비교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 비교의 결과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
이것이 더 부끄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질투는 그 부끄러운 사실을 드러낸다. 질투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고 있다. 비교해서 졌다고 느끼고 있다. 비교의 결과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질투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질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질투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비교 없이 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의존이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 가치를 타인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타인이 나보다 못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타인이 나보다 잘하면 내 가치가 내려간다. 내 가치가 내 손에 없다. 타인의 손에 있다. 이것이 불안의 원천이다. 타인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언제 성공할지, 언제 나보다 나아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언제든 비교해서 질 수 있으니까. 언제든 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불안 속에서 평화를 찾기란 어렵다. 비교 없이 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나고 비교의 결과는 자동으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 자동 반응을 끊는 것은 어렵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먼저 인식이 필요하다. 비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비교의 결과가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가치 판단이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 모든 것이 자동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인식 다음에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 자동 반응이 정말 옳은가? 비교의 결과가 정말 내 가치를 결정하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들이 자동 반응에 균열을 만든다. 균열이 생기면 다른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이란 이런 것이다. 나의 가치는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다. 누구와 비교하든 나는 나로서 가치가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가능성으로 열어둘 수 있다. 열어두면 자동 반응이 조금 약해진다. 질투는 인간이 공유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나온다. 개인의 결함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이 구조 안에 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고통받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그러나 이 조건 안에서도 자유가 있다. 조건을 인식하면 조건에 완전히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질투가 느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다르게 대할 수 있다. 비교가 일어나도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면 중간에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다. 질투를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 없이는 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인식하면 적어도 그것과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다. 질투는 인간 안에 깊이 새겨진 반응이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의지로 지울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깨달아도 질투는 다시 찾아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질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질투가 찾아올 때마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또 이러는 거지?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런 자책이 고통을 더한다. 그러나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자책할 이유가 없어진다. 질투가 찾아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다. 누구나 겪는 것이다. 질투를 느꼈다고 해서 못난 것이 아니다.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질투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다를 뿐이다.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바꿀 수 있다. 감정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질투가 왔을 때 예전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예전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 질투가 오면 상대를 본다. 상대가 가진 것, 상대가 이룬 것, 상대가 누리는 것을 본다.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찾는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달랜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덜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반응은 자동으로 일어났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질투가 오면 곧바로 상대를 향했다. 시선이 자동으로 바깥으로 갔다. 그리고 바깥에서 문제를 찾았다. 바깥에서
위안을 찾았다. 이것이 오래된 패턴이었다. 다른 반응이 가능하다. 질투가 왔을 때 상대가 아니라 나를 본다.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린다. 상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본다. 상대의 허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질투가 다르게 보인다. 질투는 더 이상 상대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한 정보다. 질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상대를 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리키는 화살이다. 이렇게 보면 질투는 미움이 아니라 질문이 된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 부족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부족함은 정말 부족함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기준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질문이 떠오르면 생각이 깊어진다. 예전에는 질투가 오면 반응하고 끝났다. 상대를 탓하고 상대의 허점을 찾고 일시적으로 편해지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순환이었다.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나 질문이 떠오르면 다르다. 질문은 생각을 열어준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깥이 아니라 안을. 이 들여다봄이 순환을 끊어준다.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보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인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보인다. 질투는 그 원함과 갈망을 드러내준다. 상대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질투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다. 질투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이다. 질투가 있어서 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부족함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우리는 부족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 나는 부족하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 부족함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같은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부족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정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한 것이다. 또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에서 온 기준을 내면화한 것이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 주변이 보여주는 행복, 화면 속에서 본 삶,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느낀다. 기준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기준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 기준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누군가에게는 맞는 기준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내가 원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다. 주변이 보여주는 행복이 내가 느끼는 행복과 다를 수 있다. 기준이 맞지 않으면 부족함도 달라진다. 외부의 기준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만의 기준으로는 충분할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자라지만 나에게는 넉넉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기준 자체를 다시 보는 것이다. 물론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기준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질문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이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로슈프코의 말로 돌아가 보자.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이 문장은 질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질투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등감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모자라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평소에는 들리지 않는다. 숨겨져 있다. 그러나 질투가 찾아오면 드러난다. 질투라는 형태로 표면에 나타난다. 이 고백을 들으면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질투 안에 담겨 있다. 질투를 통해 나를 알 수 있다. 질투를 적으로 보면 질투가 올 때마다 싸워야 한다. 질투를 없애려고, 질투를 피하려고, 질투에서 벗어나려고 싸운다. 그러나 싸울수록 지친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싸워도 다시 온다. 끝없는 전쟁이다. 질투를 거울로 보면 다르다. 질투가 올 때마다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본다. 싸우는 대신 본다. 피하는 대신 마주한다. 마주하면 질투가 달라진다. 질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울을 깨뜨려도 내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거울 없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 거울에 비친 것을 보면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향해 갈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기준을 알았으니 그 기준을 다시 볼 수도 있다. 질투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들이다. 질투가 있어서 알고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자유다. 질투에 끌려다니는 것은 자유가 없다. 질투가 오면 자동으로 반응하고 자동으로 고통받고 자동으로 같은 자리를 맴돈다. 그러나 질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거기서 선택하면 자유가 있다. 예전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다. 물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래된 패턴은 강하다. 질투가 오면 자동으로 예전의 반응이 일어난다.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하다.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진다. 삶은 비교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교한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질투가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 비교는 자동으로 일어나고 질투는 비교를 따라온다. 그렇다면 삶은 질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질투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질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문제는 질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질투와 어떻게 함께 가느냐다. 질투와 싸우며 갈 수도 있다. 질투가 올 때마다 고통받고 상대를 탓하고 말을 탓하고 지쳐간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질투를 인정하고 질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배우며 간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누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있다. 질투와 싸우면 지친다. 질투를 인정하면 덜 지친다. 질투를 적으로 보면 끝없이 싸워야 한다. 질투를 거울로 보면 자신을 알게 된다. 이것은 답이 아니다. 선택지일 뿐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교는 계속된다. 다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다를 뿐이다.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고통을 인정하면서 살 수도 있다. 인정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투가 올 때 여전히 불편하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여전히 속이 쓰리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예전에는 불편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제는 불편함을 보면서 거리를 둘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상대를 향하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 무언가가 바뀐다. 바깥에서 찾던 것을 안에서 찾게 된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게 된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나를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변화의 시작이다. 자신을 모르면 바꿀 수 없다. 자신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질투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 자신을 알게 된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 바꿀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알았지만 그대로 두는 것도 선택이다. 그러나 모르고 그대로 있는 것과 알고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르다. 모르면 선택이 없다. 알면 선택이 있다. 선택이 있다는 것이 자유다. 질투는 고백이라고 했다. 고백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투가 드러내는 것은 열등감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의식의 표면 아래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온다. 드러난 것은 다룰 수 있다. 숨겨진 것은 다룰 수 없다. 열등감이 숨겨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상대를 탓하고 말을 탓하고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열등감에서 나온다. 열등감이 드러나면 그것과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이 알미,
힘이 된다. 숨겨진 것에 끌려다니는 대신 드러난 것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 질투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진다. 억누르면 다른 형태로 나온다. 싸우면 지친다. 그냥 두는 것이 낫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둔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질투가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 지금 질투가 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그리고 그 질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듣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 싸우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질투가 와도 덜 고통스럽다. 예전에는 질투가 오면 오래 괴로웠다. 상대를 탓하고 나를 탓하고 그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제는 질투가 와도 빨리 지나간다. 인정하고 듣고 놓아준다. 순환에 빠지지 않는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투를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다. 질투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다. 상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한다. 상대가 가진 것, 상대가 이룬 것, 상대의 허점, 이런 생각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질투가 오래간다. 놓아주면 질투가 지나간다. 생각이 와도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다. 구름처럼 왔다가 간다. 붙잡으면 머무르고 놓아주면 지나간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다. 물론 쉽지 않다. 생각은 자동으로 붙잡게 된다. 질투가 오면 자동으로 상대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놓아주려 해도 또 붙잡게 된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안 된다. 계속하면 조금씩 된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조금씩 나아질 뿐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해지려 하면 고통스럽다. 질투를 완전히 없애려 하면 질투가 올 때마다 실패한 것 같다. 질투와 완벽하게 관계 맺으려 하면 그렇지 못할 때마다 좌절한다. 완벽을 기대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낫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낫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질투가 와도 예전보다 덜 괴롭다. 질투가 와도 예전보다 빨리 지나간다. 질투가 와도 예전보다 덜 상대를 탓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인다.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게 된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질투가 오면 오래 괴로웠는데, 이제는 덜 그렇다. 예전에는 상대만 보았는데, 이제는 나도 본다. 예전에는 상대를 탓했는데, 이제는 질문한다. 이렇게 돌아보면 변화를 느낀다. 변화는 조용히 온다. 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거의 느끼지 못하게 변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많이 왔다는 것을 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진짜 변화다. 극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갑자기 깨달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린다. 조용한 것은 오래간다. 조금씩 쌓인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질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조금씩 바꿔가면 오래간다. 조용한 변화는 알아채기 어렵다. 본인도 모른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질투했을 상황에서 질투가 덜 느껴지는 것을 발견한다. 어느 날 문득 질투가 와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 비로소 변화를 한다. 삶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질투가 있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질투를 적으로 보던 시선에서 질투를 거울로 보는 시선으로, 질투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던 시선에서 질투와 함께 가는 것으로 보는 시선으로. 시선이 바뀌면 삶이 달라 보인다. 달라 보이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다. 삶 자체는 그대로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면 다르게 경험된다. 질투가 와도 예전과 다르게 경험된다. 비교가 일어나도 예전과 다르게 경험된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이 시선의 힘이다. 시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래된 시선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야 한다. 질투가 올 때마다, 비교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선을 연습해야 한다. 연습은 반복이다. 같은 것을 계속한다. 질투가 오면 인정한다. 질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다. 상대가 아니라 나를 본다. 이것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계속하면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의식적인 노력이 줄어든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다. 질투가 왔을 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의식적으로 질문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질투가 오면 자연스럽게 나를 본다. 자연스럽게 질문한다. 물론 완전히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예전처럼 반응한다. 상대를 탓하고 상대의 허점을 찾고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라 로슈푸코의 말은 300년 전에 쓰였다. 그때도 인간은 질투했다. 지금도 인간은 질투한다. 300년 후에도 인간은 질투할 것이다. 질투는 인간과 함께 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질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변할 수 있다. 300년 전 사람들도 질투와 싸웠을 것이다. 질투를 숨기고, 질투를 부끄러워하고, 질투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질투를 인정하고, 질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질투를 거울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라 로슈푸코의 말이 가리키는 바다. 질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질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질투가 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는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질투가 말해준다. 들으면 알게 된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가 있다. 질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함께 가면서도 내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질투와 다르게 관계 맺는 방법이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질투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질투가 있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 질투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질투가 있다는 것과 질투에 지배당한다는 것은 다르다. 질투가 있으면서도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에 질투가 찾아올 때 나는 그 감정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